개념으로 수학의 힘을 키우는 파워수학. 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자, 은혜쌤과 함께 개념 뿌리 뽑기 이제 수학2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학2의 첫 단원은 집합이고요. 오늘 그 집합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정말 설레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첫 만남이라는 건 짜증이 아니라 설렘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집합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겁나 쉬워. 우리가 수학2에 배우는 여러 개의 단원 중에 제일 쉬워. 정말 쉽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집합이란 것은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겁나 쉬운 내용이란 얘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처음 배워도 될 만큼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얘를 그리고 이제 원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또 첫 단원이었거든요. 처음에 배울 만큼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는데 굳이 얘를 2학기로 보낸 이유는 집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집합이 겁나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문제는 이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릇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그릇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단지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수학의 내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전에 1학년 1학기 맨 첫 단원에 얘를 가르치니까 담을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적어도 중학교의 과정,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과정,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집합이라는 그릇을 배운 다음 그 그릇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수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맞는 그 프레임, 그릇을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집합이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수학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합의 첫날이니까 집합이란 무엇인가? 이런 용어들을 엄청 열심히 배울 거고요. 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방식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합과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뭐 몇 살이니? 뭐 이 정도의 그런 기본 상식들을 알아가는 날로 삼아두시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보시고요.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이란 무엇인지 처음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정의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집합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집합해 언제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그쵸 뭐 체육 시간, 뭐 수련회 같은 때 가서 언제 운동장에서 주로 듣죠. 집합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모입니다. 흩어져서 막 이렇게 놀던 애들이 이렇게 싹 모이죠. 그죠? 그 얘기는 집합해 동사거든요. 모이다 동사거든요. 집합 명사입니다. 그러면 모이다의 명사 모임입니다. 집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임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뭐 어떤 모임이냐? 수학이 막 모이는데 모임 그쵸? 뭐 사주직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수학에서 모임이란 건 뭐냐면 어떤 애 안에 들어있을 건지 밖에 들어있을 건지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거. 그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들, 그것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뭐 짝수의 모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짝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저 1, 못 들어가겠죠? 짝수 아니니까요. 2, 들어갈 수 있겠죠?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집합이 될 수 있다. 안에 들어있을지 들어있지 않을지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집합을 이제 하나 잡은 거예요. 그죠? 일하는 애가 들어있는 그런 집합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애, 그럼 다 소중하죠. 우리 모임의 멤버니까. 그죠? 그 모임의 멤버를 수학에서는 원소라고 불러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집합 안에 들어있는 멤버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해야 되잖아요. 이는 A집합의 원소야. 라고 길게 말하려니까 겁나 짜증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할 텐데요. 자, 이는 A집합의 원소예요. 라고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수학 배울 때 선생님 삼지창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는 A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 속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원소의 개념으로 써주시는 거고 얘는 집합의 개념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소입니다는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쯤에서 훌륭한 청소년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소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1은 A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 집합기호에서 항상 아닙니다. 부정의 의미를 하고 싶을 때에는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1은 A집합의 원소가 아닌가 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읽어주셔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합이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쵸.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안에 들어갈지, 들어가면 안 될지,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 소중한 멤버들,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개념이 일단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해서 바로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그쵸. 선생님이 정리해 주니까 전혀 헷갈리지가 않죠? 그래야 정답인데. 네.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일단 집합이냐 아니냐를 먼저 배웠으니까. 집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확성이죠. 기준이 명확하다. 안에 넣을지 안 넣을지.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게 명확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거는 이제 집합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의 수학의 상식의 문제인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X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 겁나 단순한 사람. 단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실은 이거 약간 이과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수학은 문학이 아니잖아요. 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겁나 예쁘게 꾸미는 거 없어요. 그리고 막 은유법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숨겨진 무언가는 없어. 거기 써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자, 어떤 사람을 잘한다고 할 거야? 90점 넘는 사람? 90점 넘으면 진짜 잘해? 100점도 있는데 95점보다 못하는 건데 뭐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으면 집합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키가 170 이상인 뿌리고등학교 학생의 모임. 완전히 명확하죠. 뿌리고등학교 학생이어야 되고, 그럼 나 뿌리고등학교 학생 아니면 나는 이미 아닌 거지. 170 이상이니까 난 무조건 아니겠지. 뭐, 그쵸.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싸움 없이, 그쵸? 논쟁 없이 그렇게 안에 넣을지, 이거 멤버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명확할 때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명확하다라는 뜻을 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는 X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예제를 드리고요. 유제를 풀 때는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거의 똑같고 숫자가 바뀌던지 뭐 말이 조금 바뀌던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이렇게 이런 문제는 사실 눈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진짜 푼 거랑 똑같나 잘 푸나 확인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집합 강의 끝날 때까지 거의 매시간 나올 단어인데요. 이런 게 이제 그죠? 이런 게 수학의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소수란 무엇이냐? 네.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강의했으니까 애들한테 매해 물어봅니다. 야, 소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일과 자기 자신 이렇게 해요. 일과 자기 자신까지만 정확하고 그 뒤에 막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죠. 정확한 소수의 정의는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제 너무 길어요. 그리고 1이 항상 헷갈리죠. 안 헷갈리니? 1과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1이란 말이야.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에 1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헷갈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집합, 명제를 다루면서 소수다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헷갈리냐면 양의 약수, 자연수 범위에서 약수가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절대 혼동 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1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은 약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아닙니다. 2 약수 1과 2 맞죠? 소수 맞습니다. 3 약수 1과 3 소수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따지실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은쌤의 팁이고 모든 집합의 강의에서 소수란 단어를 보실 거기 때문에 한 번 외워서 겁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어쨌든 그럼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1 못 들어가죠? 소수가 아니니까. 2 못 들어가죠? 왜냐면 2보다 작지 않거든. 어쨌든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럼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만화책의 모임. 네, 뭐 어째야 재밌는 건가요? 네, 읽으면서 10번 빵 터지면 재밌는 건가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집합이 될 수는 없겠네요. 자, 3번. 이제 우리 친구들 제일 혼동되는 거 이런 건데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는 굉장히 명확하지만 작다. 뭐 어때야 작은 건가요? 3 작은 걸까요? 1보다 큰데?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집합이 아닌 거죠. 4번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 요것만 딱 되겠죠? 나머지는 아니겠지? 굉장히 쿨하게 집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같은 유형으로 문제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고등수학 1에서 제일 처음 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신에는 보통 1번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집합인 것을 골라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형해서 내면 이렇게 이쁘게 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사랑이가 놀이동산에 다녀온 후 쓴 일기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밑금친 부분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요것만 보는 겁니다. 얘가 어디 가서 누구랑 논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수학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반 친구들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죠. 나 만약에 뭐 A 아파트에 살면 A 아파트에 사는 애는 일단 되는데 B 아파트는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우리 반 친구. 내가 뭐 3반이면 3반만 되는 거고 1, 2반은 안 되는 거잖아. 기준이 매우 명확하죠? 그래서 집합인 거. 기억은 해당을 하겠네요. 들과 함께 천재랜드에 갔대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입구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그쵸? 무엇이 아름답냐? 뭐 빨간색이어야 아름답냐? 아니면 색깔이 섞여 있어야 아름답냐? 아름답냐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집합이 아니겠죠? 구경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굉장히 명확하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되겠네요. 이것을 위한 할인 티켓을 사서 놀이동산에 들어갔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개념 배웠어요. 집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확한 기준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아이, 그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했고요. 원소를 표현할 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일 경우에 이 기호를 사용하고 원소가 아닐 때 이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원소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18의 양의 약수래요. 그렇죠? 18의 약수 뭐 있나요? 1. 네, 18. 이렇게 쓸까? 2, 9, 4, 6. 그래서 이렇게 지금 6개가 됐잖아요. 그럼 저 안에 있으면, 그죠? 우리가 가진 우리 가이드 안에 1, 2, 3, 6, 9, 18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맞으면, 이 안에 있는 거면 원소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없는 거면 원소가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일 때, 그쵸? 뭐 내지는 속한다. 원소가 아닐 때 이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1, 있니, 없니? 이제 거의 뭐, 눈이 있으면 돼요. 그쵸? 이거 뭐, 눈이 있니? 이런 문제인 거죠. 그죠? 두 번째, 3 있니? 3 있네요. 4 있니? 4 없어요? 없으면 원소가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6 있니? 6이 있네요. 8 있니? 8은 없네요. 그죠? 9 있니? 9는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소입니까? 아닙니까는 원소들을 확인한 상태라면, 그쵸? 저 기호를 제대로, 기호의 의미를 아는가로 낸 거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 좀 더 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을 정리한 동안 이미 정답을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소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사실 이제 뒤에 내용이 먼저 나와 있는 건데요.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기호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중괄호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안에다가 원소들을 써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집합의 원소는 뭡니까? 2, 4, 6, 8 이렇게 네 가지만 원소인 거죠. 수학은 숨겨진 뭔가가 없다 그랬어요. 눈을 믿으시면 됩니다. 2, 4, 6, 8만 원소인 겁니다. 그리고 원소라면 이 기호를 쓸 거고 원소가 아니라면 뒤에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2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있죠? 네, 그럼 원소가 맞네요. 4 있니?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5 있니? 5는 없네요. 없으면 없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8 있니?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있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을 사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안에다가 써주면 그것이 원소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잠깐 칠판을 정리하고요. 이제 집합이란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이름, 뭐 표현하는 방법까지 됐으니까 그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배우실 개념은요. 그렇죠. 그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 구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미 두 가지는 약간,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들을 한번 확인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 가장 원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이란 말 그대로 원소를 일일이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이 중괄호 안쪽에 원소들을 써주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써 있으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괄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써주면요. 그 내용이 그림이든 문자든 아니면 어떤 덩어리든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원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에 뭐 A라고도 쓰고 별이라고도 쓰고 뭐 1이라고도 쓰고 예를 들면 뭐 2, 3 뭐 이렇게 써줬다면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 그것은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고요. 그 안쪽에 써져 있는 모든 아이들은 각각 원소다라고 써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얘는 원소 몇일까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하나. 그래서 4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이 실제로는 원소를 알아보기에는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원소나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쉽게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원소를 일일이 다 쓰기엔 너무 많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나온 K 대학교의 뭐 1학년 학생 뭐 이러면 사실 집합은 맞죠? 그렇죠? 뭐 지금 올해 1학년 학생 아니면 뭐 99학번 아니면 뭐 16학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 쓰기에는 명수가 너무 많은 거지. 원소를 일일이 다 쓰기에. 예를 들면 뭐 A 고등학교의 학생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 전교 다 써야 되잖아. 너무 겁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경우가 많거나 우리가 이것을 조건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방식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건제시법은 고등에서 조건제시법을 얘기할 때 항상 변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를 안 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제시법은 은쌤의 팁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조건제시법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대요. 각 권소가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조건제시법이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A 고등학교의 학생 그러면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X는 그럼 전교생을 일일이 다 안 써도 그 고등학교의 학생을 나타낸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제가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학은 뭘 이쁘게 꾸미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다 여기를 봅니다. 겁나 열심히 봅니다.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왜 있는 건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기를 변형하는 고급진 문제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X에 대한 조건은 무조건 뒤에서 줘요. 근데 여기는 뭐 X뿐만 아니라 Y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Y라고 썼으면 Y에 대한 조건을 주면 됩니다. 여기 A라고 줬으면 A에 대한 조건을 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이 막대기는 막대기 바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읽을 때 보통 X바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조건을 주면 돼요. 그럼 왜 수학이 굳이 겁나 귀찮은데 수학은 굉장히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막대기까지 그으면서 얘를 따로 세팅을 했을까? 그것을 아셔야 저기가 변형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뒤쪽의 내용 중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이름이에요. 조건제시법에서는 항상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라고 알려주고 그 조건을 뒤에서 준다는 거죠. 저걸 아냐 모르냐는 어디서 판별이 되냐면 여기를 변형했을 때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의 문제는 저기를 변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은쌤의 팁이니까 겁나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도 하나 쳐주세요.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핵심은 뒤에 조건은 눈 있으면 다 본다. 제일 핵심은 뭐다? 막대기는 왜 걷냐? 그 앞에 있는 건 뭐냐? 뭐라고요? 네, 원소의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원소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고 그 원소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을 뒤에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선생님이 맨 처음 집합을 얘기할 때 이미 보여드린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제 그림이나 뭐 도식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이라는 인간이 정리한 거고요. 집합을 원이나 뭐 직사각형들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것이 A집합이에요. 그래서 A집합을 원소나열법을 쓰면 이렇잖아. 근데 내가 이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뭐 원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세모도 상관없고요. A라고 써주고 프레임을 만들어주세요. 집합은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을 만들어주시고 그 그릇 안에 얘네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A, 별, 1, 뭐 2, 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언제 사용할 것인가? 는 이제 문제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원소날법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합들이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면 벤 다이어그램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제시법은 이렇거나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 조건제시법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적용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부터 보죠. 자,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배웠으니까요. 그 3가지를 이용해서 집합을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겠죠? 자, 조건은 뭡니까? 10 이하의 양의 짝수의 집합, 이것을 A라고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소 나열법이겠죠? 일일이 원소를 다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그릇에 대한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10 이하의 양의 짝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2, 4, 6, 8, 10 이하니까 10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일단은 집합기호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 집합의 원소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뭐 X든 A든 Y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자로 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X라고 쓸까요? 자, X는 뭡니까? 그 뒤에 이 집합의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원소의 조건. 오늘 조건은 뭐예요? 10 이하의 양의 짝수겠죠.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째,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프레임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요.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A집합이니까 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안에 원소들을 일일이 다 때려 넣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A집합이었으니까 뭐 A라고 써주시면 정확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해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자, 두 번째로 보실 문제는요. 다음 집합을 가로 안에 주어진 방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그렇죠.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자, 조건제시법의 핵심 뭐라고요? 그렇죠. 막대기 앞에 원소의 이름을 주는 거다. 네, 이 집합의 원소는 X입니다. 근데 그 X는 5 이하의 자연수면 되겠대요. 자,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3, 4, 5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와있죠? 그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원소의 이름을 먼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어떤 원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X든 Y든 A든 그 조건을 뒤에서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X로 쓸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잘하겠니? 그쵸? 3의 배수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끝이 없잖아. 그럼 3의 배수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조건제시법이 됐어요. 자, 마지막 역시 또 조건제시법이고요.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제시법의 핵심은 막대기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막대기 앞에 이 집합의 원소는 X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뒤쪽에서 준 거죠. 이 뒤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X의 해, 이것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이제 말했지? 수학의 모든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프레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소나열법을 쓰면 1하고 2가 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배수라는 자연수라는 이런 수학의 내용들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수학의 내용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얘는 자유로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저 방정식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사실을 몰라서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표현을 해줬네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걸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합을 찾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더니 원소들이 1, 3, 5, 7, 9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들은 원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일단 1, 3, 5, 7, 9 원소나열법으로 썼죠? 예, 완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조건제시법을 줬어요. 오늘 2번부터 5번까지 조건제시법인데 다
막대기 앞에 x로 줬죠. 그러니까 원소는 다 x로 동일하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x가 아닌 날이 반드시 옳지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 맞으실 수 있어요. 자, x는 한 자리의 양의 홀수. 맞죠? 한 자리면서 양의 홀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네, 10보다 작은 게 한 자리잖아요. 맞죠? 똑같은 내용이겠죠? 4번,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그쵸? 10보다 작은 기호로 쓰면 이렇게, 말로 쓰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죠.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와 x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것이 홀수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건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쓰면 홀수가 다 된단 말이죠. 다 10보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거든요. 계속 될 거란 말이야. 나는 1, 3, 5, 7, 9에서 끝나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대들을 안 줬기 때문에 5번이 다른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집합을 그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쵸?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야, 오늘 별 하나는 이거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밝혀지죠. 분명히 앞에 문제 풀 때까지 뭐야 계속 X인데 왜 뭐래 왜 중요하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이 문제를 만나시게 된 거죠. 자, 별을 하나 쿨하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는 뭐 가장 우리 친구들이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집합 A는 1, 3, 5고요. B에 대해서 원소날법으로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막대기 앞에 얘, 보인단 말이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저 아이의 의미를 알거든.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을 때, 이 바 앞에 있는 이 아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소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B집합의 원소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 막대기 앞에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B집합의 원소는 무엇입니까? 3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그 K라는 조건을 알면 되는데 그 K라는 조건에 대해서 준 겁니다. K는 A의 원소랍니다. 그래서 A집합 원소날법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집합의 원소는 K의 3배하고 1 더하면 되는데 그 K가 될 수 있는 게 1하고 3하고 5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제 B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K 자리에 1이라고 썼을 때 K 자리에 3이라고 썼을 때 실이겠죠? K 자리에 5라고 썼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B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조건제시법에서는 습관적으로 저 막대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셔야 진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으실 수 있어요. 적용해서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대표 문제고요. 네. 조건제시법에서 조금 뭔가 난이도 있게 내고 싶을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하죠. 자, 두 집합 A하고 B가 나왔는데요. A는 원소날법으로 줬습니다. 1, 2. B집합도 원소날법으로 줬어요. 3, 4. 이것에 대해서 집합 C를 줬는데 C는 조건제시법으로 줬네요. A 플러스 B 바에 A는 A집합의 원소, B는 B집합의 원소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C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대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으니까 일단 덜 긴장하셨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 C집합의 원소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다 같이 고민하지 않고 A 플러스 B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A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집합 A의 원소죠. B가 될 수 있는 건 뭔가요? 집합 B의 원소죠.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암산해서 원소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센스가 없어도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안 헷갈리고 맞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거, 스몰 B가 될 수 있는 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스몰 A는 누구의 원소야? 집합 A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1 아니면 2란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스몰 B는 누굽니까? 집합 B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3 아니면 4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쓸게요. 자, 더하시면 5가 되고요. 더하면 5가 되고요. 더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C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쓰면 이제 4, 5, 6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원소를 표현할 때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수학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4, 5, 5, 6이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씁니다.
또 하나, 집합 안에 어떤 원소들을 쓸 때에는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456이라고 쓰던지, 564라고 쓰던지, 맞는 말이죠. 그렇죠? 654, 뭐 이렇게 쓰던지 다 똑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쓸 거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신다면, 이 표를 이렇게 채워주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은 점은, 이제 저 같은 애가 변형 많이 해서 낸단 말이에요. 뭐, a제곱 더하기 b. 뭐 이해되시죠? 뭐 3a 더하기 2b. 뭐 이렇게 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한 전략을 써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합의 이제 두 번째 내용까지 봤어요.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칠판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 배운 개념들 집합 안녕, 처음 만났네, 뭐 다 같이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집합을 처음으로 만나셨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쵸? 뭐 집합 그 그릇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이제 수학적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집합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전 중학교 때 잠깐 쉬었어요.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쌤하고 이렇게 한강 배워가시면요. 집합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수학적 내용들 쌤이 정확하게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만으로도 그 수학적 상식에 대해서도 많은 보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쌤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그 첫 시간 집합이란 무엇인지 배우셨죠? 개념부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뭐였어요? 그렇죠? 집합과 원소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임이죠. 근데 막 모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주어진 기준이 명확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을지 들어가면 안 될지 그 기준이 명확한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안에 있는 아이, 그 기준 안에, 엄격한 기준 안에 통과해서 그 안쪽에 들어간 아이, 그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 원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소란 뭡니까?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들.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표현하는 방식, 뭐 술 A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얘기하려면 말로 하면 기니까 기호로 표현할 때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고요. 뭐 속한다라고 읽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반면에 만약에 원소가 아니라면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라면 B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는 항상 사선을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죠.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원소날법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원소날법은 뭐였어요? 그쵸? 일일이 다 원소를 써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저 원소를 어디 안에? 집합기호 안에. 집합기호 이렇게 중괄호처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합기호 안에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겠죠? 원소를 일일이 다 써주는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집합기호를 제외한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건 그것이 문자든 숫자든 어떤 덩어리든 무조건 다 원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원소는 우리 원소를 표현할 때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었죠. 마지막 문제쯤 풀 때 선생님이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원소라면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통해서 그 원소 몇 개니,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할 거거든? 중복한 거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사실 개수가 의미가 없죠. 뭐 10번 쓸 수 있어. 뭐 그러면 개수 계속 변동할 수 있으니까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은 중복되는 경우에 딱 한 번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제 집합이란 뭡니까? 원소를 일일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집합기호 해주시고요. 그 안에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이 막대기, 이 바 앞에 있는 얘의 기능을 알아야 얘가 변형될 때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얘의 기능은 뭐였어요? 저 원소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제시법이면 막대기 앞에 원소의 이름을 먼저 정해주고 그 원소를 알기 위한 이 X의 조건, 뭐 여기가 A라면 A의 조건, Y라면 Y의 조건, 그 조건들을 뒤쪽에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릇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신 친구들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들을 좀 다뤄볼 거고요. 이제 원소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원소에 따라서 우리가 집합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쌤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수학은 예습보다 복습입니다. 오늘 배운 개념 명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